네, 저희가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중국 특집으로 또 모셔봤는데요. 어제 이어서 또 중국이 헝다그룹발 위기로 흔들린다. 시장이 계속 위기가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두 분 모셔봤는데요. 바로 법무법인 강남 정현호 변호사, 그리고 전 KB증권 중국 주식 찔링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손현정 앵커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먼저 이제 중국과 한국이 무엇이 다른가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길래 만약에 이제 헝다그룹 사태를 나중에 이야기하려 그러면 우리 정부가 헝다그룹 사태를 대응하는 방법과 또 중국이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면 기본적인 어떤 정부의 생각, 철학을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두 나라가? 저는 이제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예. 법률가 입장에서 이제 중국을 접근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 헌법 1조가 결국은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네. 규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중국 헌법 1조를 보면은 노동자 계급이 영도하고 네. 노동자 농민의 동맹을 기초로 삼는 네.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를 실행하는 사회주의 국가다. 예. 저희하고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그런데 중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유일한 정당인 공산당이 집권당인 공산당이 통치를 하는 거죠. 네. 거기에서 한중간의 모든 이제 문제점이 서로 이제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이걸 조금 더 이제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중국 국가의 기초가 되는 이제 정치 제도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국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보통 국가주석 이렇게 하죠. 저희도 국가주석이 대표하는 것으로 압니다. 예. 그러나 중국에서 공식적인 이런 멘트를 할 때 예. 제일 먼저 붙는 호칭이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공중앙 총서기. 예. 두 번째로 주석, 예. 세 번째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예. 뭐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이니까 예. 시진핑 동지. 예. 이게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한중 간에 이런 이제 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보이고, 또 하나 이제 법률적으로 중요한 그 규정을 보면 경제 제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죠? 근데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공유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 사유제를 채택하는 저희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예. 물론 이제 공유제의 또 사유제의 그 위치가 조금씩 변화는 되어 왔습니다만은. 네. 그다음에 분배 제도에서도 중국은 노동에 의한 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죠. 네. 저희는 자본에 의한 분배가 원칙이잖아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도 헌법에는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유제 재산은 신성 불가침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합법적인 재산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예. 이렇게 법적으로 벌써 이 출발점이 네. 다른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이 예. 이제 출발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다소 진부적인 것일 수는 있지만은 예. 결국 중국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헌법에서 나온 내용을 좀 봐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그럼 찔링 연구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거창한 얘기보다는 중국 주식에 실제로 투자하시는 한국인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물론 양국이 정치 체제나 경제 제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증시에 초점을 두면 많은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에 투자한 경험을 자꾸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중국 주식에 대입하는 경향이 좀 심하긴 해요.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한국 주식과 비교해서 중국 주식은 업종별 비중도 너무 다르고 특히 투자자 구성이 달라요.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거의 333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예전엔 지금 좀 달라졌어요. 중국은 전체 시총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밖에 안 돼요. 네. 사실 10% 미만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 증시에 접근할 때 중요한 점은 너무 한국적인 외국적인 시각보다는 가급적 공부나 여러 가지 그 접근을 통해서 중국 현지 분위기, 현지 투자자들의 선호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중국은 기관 투자가 개인 투자가 비중이 90%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면요. 시총 기준으로 나누면 기관 투자자랑 개인 투자 합치면 한 90%고 그중에 반반이고요. 나머지 10%, 9%가 외국인이에요. 이거는 전체 시총 기준이고 하지만 거래 대금 기준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
비중이 훨씬 더 높죠. 그렇군요. 그래서 자꾸 한국처럼 외국인의 어떤 증시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경향이 심하잖아요. 지금은 개인 비중이 커지지만 네. 하지만 처음부터 좀 그런 기준으로 접근하면 처음부터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를 하면 중국에서 인정하는 그 계급,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해서 주권 계급이 노동자 프롤레타리아트라고 본다면 네. 그 방금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자본가 계급들이고 얘들에게 뭔가 큰 떡을 주기보다는 우리들이 먼저 지분을 차지하고 확보하는 것이 우리 사회주의 개념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따가 자세한 얘기는 이제 예, 점점 예, 예. 전개하겠지만 참고로 그러시죠. 저는 2003년 대학교 3학년 때 중국공산당에 입당한 당원이에요. 물론 네. 제가 간부도 공산 아니고 당원이세요? 간부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학생으로서 입당한 거지만 네. 제가 느끼는 점은 어떤 정치 체제나 어떤 명칭,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치 체제나 형식이나 명칭으로 그거를 속성을 규정하기보다는 정치 제도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또는 네. 똑같은 사회주의라도 중국식 사회주의가 있고 구소련식 사회주의가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체제나 형식이나 방식, 절차가 아니라 결국 국민들이 수혜를 받냐 안 받냐, 좋은 정치인이 아니냐가 중요하지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따지면 답이 없어요. 아, 예. 네, 지금 찔링 위원이 국민들이 수혜를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점에서 또 시진핑 주석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공동 부유론이 무엇인지 의미가 중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우리 찔링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찔링 의원은 이제 중국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예. 중국인은 중국을 체화돼 있죠. 잘 알죠. 예, 예.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자라오면서부터 그 환경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통계 숫자라든지 예. 기사라든지 이런 걸 보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왜 중국 말에 그 충록자 불간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사슴만 보이죠, 그죠? 예. 산은 안 산은 보이는 안 거예요. 보인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큰 숲을 먼저 보고 들어가서 네, 하는 네. 것이 이제 맞다는 측면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예, 드렸던 예, 것인데 그럼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이 공동부유론 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동부유라고 하는 것은 새삼스러울 게 없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의 목표가 네. 공동부유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사회주의가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고 난 이후부터 공동부유를 위한 정책들은 계속 내왔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실패로 그치고 결국은 계획 개방이라는 절차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공동부유를 위한 목표로 방법으로 이제 선부론이 등장하는 겁니다. 당시에 중국의 여러 현실을 비추어서 균형적인 발전은 어렵기 때문에 네. 먼저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 예. 먼저 예. 각종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여해서 자유를 부여해서 그걸 이제 전체 국가를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됐던 것이죠. 예.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목표를 로드맵을 좀 옷을 따뜻하게 입고 배가 부른 사회 그걸 이제 온포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회를 또 상정을 했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자급자족을 하고 풍족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사회, 뭐 소강 사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회가 설정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 잘 사는 이런 대동 사회 이런 이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2019년도에 이제 소강 사회를 달성했다 이렇게 이제 공표를 합니다. 예. 그럼 소강 사회라는 것은 2019년도가 GDP 한 1만 불 1만 정도거든요. 불 됐다고 돌파했을 이제 이래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이제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잔치 분위기를 좀 더 만끽하기에는 너무 다급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네. 겁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은 작년에 이제 총리가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 14억 중국 인구 중에서 한 6억 정도 되는 사람이 아직도 월 소득이 인민폐로 1,000유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사람 한 17만 원 정도. 17만 원, 네. 이런 17만 원이라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절대 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벌어지고 또 뭐 여러 가지 통계에서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는 예, 그런데 예. 어떤 통계는 뭐 중국의 10억 달러 이상 보유한 자산가가 미국보다 많다 예, 예. 한다든지 뭐 상위 1%가 중국 전체 부의 예. 뭐 심지어는 40%까지 예. 뭐 30몇 프로 뭐 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예. 이제 공동 부유를 이제 주창하게 되는 겁니다. 음. 공동 부유라는 것은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의미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공동 부유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목표가 뭐냐? 이제 분배 시장을 좀 이제 다 정리를 하자. 예. 뭐 근로자들이 좋은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기업이 그걸 얻으면 예. 그걸 좀 같이 나누어 갖는 이런 뭐 분배를 좀 가하자. 음.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뭐 정신 문명을 건설하자. 예. 사회주의 혁명이라든지 뭐 이런 거창한 이야기보다는 어떤 사회 이런 풍조를 해치는 예.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정리하자. 뭐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전 중국을 다 시행을 하면 안 되니까 중국 원체 땅이 크고 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특정 지역 예. 지금 이제 절강성 뭐 항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거기에다 우리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구체적으로 이걸 이제 시행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많이 와닿는 내용은 그거죠. 자 이제 어떤 모 자동차 회사가 직원들에게 주식을 뭐 나눠줬다. 이 말은 시장을 통해서 이런 분배. 예.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단계에서 이거는 조세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 보장 정책을 통해서 좀 더 이걸 갖다 정리를 하자.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부 문화를 좀 활성화시켜서 예. 그렇게 하자. 이래서 상당수의 기업가들이 지금 뭐 굉장히 천문학적인 예. 기부금을 내고 있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당분간은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는데 예. 이것이 전체적인 어떤 중국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뭐 저로서는 뭐라고 속단하기 예. 어렵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중국의 체제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1945년이죠. 1945년 10월 1일 날 중국 공산화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70년 넘게 살아오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 서로 다른 점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제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셀링 연구원이 말씀하셨으니까 연구원이 헝다그룹 지금 에버그란데 이 그룹 이야기를 좀 심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네.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그 차이점을 좀 파악해 보려고 그래요. 자, 정부가 관두겠습니까? 아니면 정부가 개입할 겁니까? 우선은 사회주의 나라긴 하지만 어차피 헝다그룹의 몰락의 본질은 정부의 의지가 아니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부가 몇 년 전부터 부동산 투기 억제, 네. 거품 해소 정책을 명확히 몇 년 동안 시행해 왔는데 네. 그 명확한 정책 방향을 무시하고 헝다의 의사 결정자가 잘못된 사업 전략으로 너무 과도하고 급진적인 건설 투자를 계속 강행해서 결국은 자금줄까지 끊기는 이런 상황까지 왔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이나 해외 언론에서 네. 자꾸 공동부유나 사회주의 체제나 또는 정부의 의지나 이거를 헝다 개별 기업의 디폴트와 자꾸 연결해서 어떤 잘못된 유도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점은 첫째는 헝다 그룹의 몰락은 어떤 블랙스완이라기보다는 이 회사가 자초한 게 가장 커요. 네. 그리고 둘째는 부동산 산업이 아시다시피 너무 많은 산업이랑 연결되어 있고 증시에서도 일정한 비중이 있죠. 하지만 네. 제가 데이터를 확인해 봤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증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에서 5%대였는데 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지금 전체 시총에서 부동산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1.7%. 네. 그중 유통주 비중으로 하면 2%밖에 안 돼요.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어제 저도 한국경제 방송을 봤는데요. 자꾸 앵커님들이 타이틀에서 헝다 이슈 때문에 중국 증시가 외국인들이 이탈한다. 아니에요. 데이터를 확인해 보셨나요? 그리고 헝다 디폴트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한 7월부터 지금까지 상해종합 지수는 계속 우상향이었어요. 물론 이번 주에 발표한 실물경제지표가 좀 부진해서 차익 실현 나왔지만 네. 그래서 저는 자꾸 뭐 플랫폼 기업이든 헝다 이슈든 개별 이슈나 또는 어떤 산업에 대한 규범화 이런 걸로 중국 전체 증시나 전체를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 주식에 실제로 투자해서 수익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네. 그 혹시 쩐닝 연구위원께서 대한민국에 이제 계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한보 사태, 네. 1995년부터 시작됐던 한보 사태하고 그 다음에 대우 사태라고 네.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는 서구가 헝다그룹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문호발식의 급진적인 확장을 하다 보니까 네. 정부의 지침이 어떻든 간에
시장에서 생각하는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결국은 소위 눈덩이처럼 네. 부실화가 되면서 이제 터지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많은 그 연계하고 있는 공급 체인, 네. 계열사뿐만이 아니라 협력회사 그리고 국제협력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측면에서 네. 결국은 버터플라이,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 언젠가 다른 쪽에서는 태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네. 이런 걱정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 이게 뭐 다른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점은 네. 어떻게 보세요? 물론 리스크 방지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항상 모든 경제나 산업 관련 이슈를 모니터링하는 건 맞아요. 네, 하지만 이게 중국 주식에 실제로 투자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아니면 주식 투자는 안 하는데 중국의 전반적인 경기 흐름만 참고해서 한국 주식에 투자자의 성격에 따라 그 보는 시각이나 범위나 그 수준이 너무 많이 다른데요. 하지만 저는 지금 하는 일이 한국 개인 투자자들, 중국 네. 주식, 중국이랑 홍콩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리서치를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방금 말씀하신 그 과거 한국의 그 사례 그리고 일본 사례도 있죠. 하지만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과거 경험이 물론 복제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중국의 사회주의, 중국이라는 이런 국가체는 아무런 똑같이 복제할 수 있는 사례도 없고 국가도 없고 선진국에는 14억 인구가 없고요. 네. 개발도상국에는 중국까지 이런 수준까지 온 개발도상국은 없어요. 그래서 좀 너무 과거 관습이나 익숙한 마인드로 접근하는 거는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는. 요점을 말씀을 정리를 하면 중국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오히려 중국의 상해 정신은 우상향으로 상승을 해왔다. 지금 많은 서구 정권 전문가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헝다그룹, 에버그랜드 그룹의 부실화 문제를 놓고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변호사님, 리만 사태도 경험해봤고요, 우리는. 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이 부동산에서 시작됐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전 세계 모든 경제공황, 대공황의 출발점이 15번 있었는데 그중에 13번이 부동산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이 점에서는 우리 쩐닝 연구원은 중국은 다르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라라는 말씀인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지금 보니까 355조 네, 뭐 네. 이런 이제 숫자. 우리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터지면 이거는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죠. 그렇죠. 근데 일단 중국 자체는 전체 경제 규모, 네, 또 부동산이 중국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네,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네. 사태가 그렇게 심각하게 번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제 왜 예. 그러냐면 예. 이렇게 이제 약간의 그 외국인들에게 공포심을 이제 유발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이제 이 부동산 문제는 이제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겁니다. 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치권과 유착됐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인데 그런 것은 이제 중요한 것은 아닌데 어떻든 지금 올해만 해도 네. 지금 파산한 조그마한 부동산 기업이 불확실한 통계이긴 하지만은 270여 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조금 불안감을 가중시킨 게 지금 연형성에 있는 자동차 네. 그룹에 이제 좀 문제가 생겼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남성에 있는 이제 석탄 기업에 또 문제가 생겼다. 그다음에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만 이제 청화윤이라고 반도체 네. 여기에도 이제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불거지면서 네, 네. 이렇게 이제 공포감을 조성하게 됐는데 네. 제가 이해하는 이제 중국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 공산당 조직이 모든 기업까지도 다 이렇게 침투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경망처럼 얽혀 있어서 예. 이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는 저는 중국 정부 당국이 이미 일찍부터 알고 있다.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이미 언론으로 표면화됐을 때는 네. 이미 정부 당국에서 처리하는 방향까지도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제 중국 말하자면 이제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기업을 이제 이게 다시 재생한 측면이라든지 회생한다는 측면 이런 것들은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 예. 같은 경우는 어떤 사태가 벌어질 때 기업에서 사태가 벌어지면 정부도 모르고 금융기관도 잘 모르고 있다가 한꺼번에 터지니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그렇군요.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체제의 특성상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
겁을 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 네. 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쩔링 연구위원이 하신 말씀의 그 원인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네요. 예. 그러면은 중국 기업에 진출한 우리 국내 기업들은 좀 어떻습니까? 리스크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나중에 그 전체적으로 중국 사형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또 있죠. 그는 중국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와 우리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는 또 좀 다른 측면입니다. 네. 우선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우리 사형 기업 이야기를 하면서 예. 우리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보충해 보겠습니다. 예. 쩔링 연구위원, 지금 이제 제가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왜 우리 쩔링 연구위원의 말씀과 결국은 같은 바다로 다 흘러가는 물인데 왜 각각 좀 물줄기가 다른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한국에 계시는 많은 중국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 그렇다면, 자, 이 문제가 조만간에 잘 정리가 될 거로 나는 믿는다. 그래서 중국 시장의 미래 발전성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 어떻겠느냐. 이게 아마 쩔링 연구원이 하시고 싶은 말씀인 것 같은데, 좀 종목이나 업종 같은 게 앞으로 유망해 보이는 게 있나요? 뭐 보시기에? 이 질문이 항상 가장 많이 받는 그러시죠, 질문이면서도 아무래도. 항상 어려운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중국 주식에 처음 접하실 때는 막 막연하고 어떻게 접근해요? 오히려 지난 5, 6년 동안 중국 주식에 실제 투자하면서 수익도 내고 손실 내는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이런 질문을 안 하세요. 유망 업종이 뭐예요? 토픽은 뭐예요? 사실 나라마다 다르지만 결국은 시황이죠. 예를 들어 지금 중국 증시가 어느 위치에 왔고 또 어느 쪽이 유망한가. 그러면 2021년 연초부터 지금 오늘이 9월 17일 네. 오늘까지 중국 증시가 업종별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간단히만 짚어봐도 바로 느낌이 오실 거예요. 네. 연초부터 춘절 전, 그러니까 2월 10일까지 연초부터 춘절 전까지 계속 오르다가 전반적으로 오르다가 춘절 연휴 이후 2월 18일부터 중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거의 업종에 불문하고 네. 3월 말까지 같이 하락했어요. 하지만 4월부터 업종별로 차별화 현상이 재미있게 다이나믹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네. 한국이랑도 조금 공통점이 있을 수 있지만 4월, 5월, 6월, 7월까지는 2차 전지, 전기차, 반도체, 태양광, 바이오 위주로 한 3, 4개월 쭉 올랐어요. 네. 적게는 20, 30%, 많게는 150%까지 올랐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익 실현이 나와야죠. 그럼 네. 7월 초에 마침 중국 정부가 약가를 대폭 인하하고 항암제 임상 시험을 규범화하자.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7월 초부터 개별 악재는 아니지만 이런 산업을 규범화하겠다는 정책 기조 때문에 제약 바이오가 이익 실현이 확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아직 반도체, 태양광, 2차 전지 등은 아직 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한 달 지난 후에 8월부터는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태양광 등이 50%에서 100% 오른 종목들 많으니까 슬슬 하락까지는 아니지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다가 9월부터 이제 9월 들어서니까 계속 중국 경제 지표도 안 좋고 여러 네.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9월부터는 이제 2차 전지, 태양광, 반도체 이런 잘 나가는 종목들까지 익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중국 주식을 접근할 때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반도체가 좋다, 바이오가 좋다, 성장성이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많은 산업은 워낙 많죠. 한국도 그렇죠, 미국도. 하지만 결국은 중국 현지 90%의 시총을 차지하는 현지 투자자들이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고 현지 투자자들이 그런 자금 동향이나 선호도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거기에 얹혀서 가야 되는 거지. 그냥 바이오, CRO, CDMO 성장한다. 그러면 시황 분석, 증시를 분석한 사람이 필요 없어요. 말씀을 듣고 보면 중국 투자가 대단히 교만스러운 말씀인데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 변호사님 말씀과 지금 쩔링 연구위원의 말씀을 들으면 중국 정부가 이미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다 정해놓고 있다고 우리가 그 정보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만 있다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중국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거시적으로 길게 보면 그렇지만 네.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중국 정부가 2009년부터 전기차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면서 10년 동안 보조금을 계속 주면서 키워왔잖아요. 네. 하지만 중국의 전기차나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는 작년 6월부터 올랐어요. 그 전에 5월에 테슬라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장기적으로 중국 정부가 키우고 육성하는 산업은 딱딱딱딱 정해져 있지만 어떤 기폭제나 현지 투자자들이 본격적인 매수세가 시작돼야 그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육성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 뭐 2차 전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바이오 또한 이 반도체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중국의 이제 제조업 반도체 굴기가 좀 지속이 되면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도 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나라 그리고 유럽도 이제 반도체를 또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계속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좀 우리나라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많은 전문가들이 뭐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 뭐 새삼스럽게 좀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는데 저는 이제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또 우리 기업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또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 대기업들 이런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삼성이나 뭐 LG나 뭐 SK 현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국제적인 네. 흐름을 타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거든요. 중국에 가서 진출했던 그 기업들.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진출하는 시기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진출하는 지역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동부 연안 지역 일찍 개방을 해서 경제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지역에서 실패했던 기업. 그럼 그 기업은 지금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면 아직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할 때에 물론 국제적으로 뭐 미중 간의 문제라든지 뭐 유럽 EU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살펴야 되는 이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은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중국만 살펴도 기회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11차 5개년 개발 계획인가요? 그때부터 반도체에 아마 엄청난 투자를 해서 제가 정확한 액수를 기억은 못합니다만 뭐 140조인지 14조인지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 투자를 했는데 네. 반도체 아직까지 굴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한국과도 관련이 있지만 뭐 철강이나 화학이나 건설, 조선 이런 이른바 아날로그식의 제조업은 자산, 인력, 토지, 공장 이런 하드웨어가 네. 갖추면 그냥 복제하면 돼요. 결국은 네. 치킨 게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도 사실은 이미 복제했고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단순히 중국이 하드웨어를 갖춘다고 해서 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지금 미국이 가장 아킬레스건으로 제재하고 있는 게 장비랑 소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비는 중국에도 반도체 장비 기업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낮은 수준의 장비예요.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미국이 왜 반도체를 제재할까요? 다른 걸 제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국은 2014년부터 중국 정부가 국가 지적 회로 산업 투자 기금이라는 통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말하는 반도체 산업은 한국의 삼성,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그런 수준의 첨단 반도체가 아니라 14 이내. 예. 중국은 28 이내면 첨단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말하는 반도체 산업은 첨단뿐만 아니라 중간 수준, 낮은 수준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중국이 한국이나 미국 수준의 반도체까지 가려면 최소 30년, 50년, 심지어 100년. 하지만 예. 그게 이미 격차가 크다고 해서 지금 안 하면 그렇죠. 100년 후에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위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국은 반도체를 골기할 수 있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해나갈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네. 자, 이제 오늘 두 분 모시고 벌써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멈춰야 되겠지만 손은정 앵커 좀 네.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중국 전반에 대한 공동 부유론, 그리고 헝다그룹 위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네. 안심을 하면서 네. 제가 투자 전략을 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증권 중국 출신 전 연구위원 찔링 연구위원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정현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